18강입니다. 90쪽입니다. 아래 패러그래프예요. 이 부정적인 중간 결론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생활 영역으로 한정되는 이 가정, 일종의 퇴행인데 결국 의미 체험과 신문제를 상실하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중간 결론이에요. 이것은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의 권위적인 신이 아버지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데서 더욱 뚜렷해진다. 우리의 사회에서는 아버지라는 역할과 이미지가 극히 애매해지고 말았다. 그래서 전에는 신의 이미지로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던 이것이 오늘날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대개는 달갑지 않은 일을 하는 곳인 직장, 사람과 인식이 기대되기는커녕 기대되는 가정, 다시요. 대개는 달갑지 않은 일을 하는 곳인 직장, 사랑과 안식에 기대되는 가정, 이 둘은 오늘날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분리되어 있다. 흔히 남편들은 직장에서의 의미 상실의 체험을 가정에서 보상받을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보다 큰 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여유가 없고 가정에 묶이고 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런 자세를 전해줄 수가 없다.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흔히 어머니의 교육 태도를 제가해주는 정도에 그친다. 또 흔히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자녀들이 가정 자체를 떠난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야릇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 권위가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버지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느껴지기 쉽다. 이런 인상을 알렉산더 미추얼리라고 하는 학자는 도깨비 아버지라는 고약한 말로 표현했다. 그렇군요. 아하, 저도 두 딸들에게 도깨비 아버지 같은 표상, 그런 그림으로 각인돼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도깨비 아버지라는 고약한 말로 표현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어린이들은 신이란 종잡을 수 없이 무시무시한 억압적 권능의 소유자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신의 모습, 신상은 도움이 되고 바른 방향을 잡아주기는커녕 우리 인생살이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체험하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불신과 소외와 공포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한국교회는 참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옥황상제 정도로 생각하죠. 무시무시한 분이죠. 그래서 공포심,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 혐오감, 이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할 나위도 없거니와 우리는 여기서 누구에게 탓을 돌리거나 사회 비평가의 태도로 이 세태를 개탄할 뜻은 없다. 이건 우리의 문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는 것은 의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 문제가, 삶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 문제가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부모나 교육자들의 도덕적 과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써보자. 부모나 교육자들의 도덕적 과오가 아니란, 과오는 과오인데 도덕적 과오가 아니란, 결과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나 교육자들이 나빠서 도덕적으로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권위적인 사회 전통,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상실된 아버지 역할은 도덕적인 호소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말도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뭐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목전의 현실로는 앞에서 놓고 볼 때 아버지 없는 사회로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도 미추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네요. 말했네요. 아버지 없는 사회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벌써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50년 전에 했군요. 이런 분석들을 우리는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오늘날의 신문제 얘기하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사신신학이나 혁명신학이나 정치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이런 것들과의 논의에서 설명하시는 건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격변에서 신문제가 전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네요. 근데 재밌습니다. 자, 다음 소제목은 새로운 사회 형태를 찾아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 성으로서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가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는 가르침은 무의미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관찰에만 머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물론 의미 문제 및 신문제란 오늘의 현실 세계에서는 문자 그대로 소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디서 하나님 얘기해야 될지 이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결론은 정말 피할 길이 없는가? 있겠죠. 없으면 이런 책을 쓸 필요도 없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새로운 이론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행동이 따르는 것이야겠다. 우리는 위에서 객관한 현실을 영구불변의 상태라거나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인 대세라고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을 재구성함으로써 의미 문제와 실문제의 소재를 되찾아야 되겠다. 의미 문제 계속 반복되죠. 실문제 이게 직결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우리가 분석해야만 했던 현실에 대한 반응의 형태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는 분석 자체를 비판하는 태도다. 뭐가 이 권위 아버지 이 개념이 물 건너가서 아니야 이런 식이죠. 상당한 근거가 있든 혹은 사입이 근거밖에 없든 어떻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체념하는 태도다. 나가서 현실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현실을 초래한 조건을 변화시켜 보자는 태도다. 변화는 불가능하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올바른 반응이라고 하겠다.
어떻게 된 거예요? 셋째는 이런 현실을 초래한 조건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태도는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올바른 반응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네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일은 그럼 내가 말할 건 이 사람이 예측하고 이렇게 글을 썼네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하면 그렇게 속단하지 말자고 하네요. 나는 속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조건을 변화시켜 보자는 태도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니까 이분도 저를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 문제의 소재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할 영역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회 정책론을 전개하자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의 사회 정책을 통해서 그 가정 뭐 이런 등등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의미와 의미 문제가 경험되는 것들을 만들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본 건데요. 이 사람도 그 사회 정책을 전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례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뀌자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필요한 태도죠. 몇 가지입니까? 자, 실례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니까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의 협동교육 양식을 개발해야겠다. 이것은 권위주의라는 구호나 반권위주의라는 반대 구호를 내세우는 특징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권위가 새로운 형태로 발견되어야 하며 새로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공동과업을 수행할 권리를 체험하고 나와 너만이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개발하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하, 이건 뭐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거네요. 참 우리 한국의 교육과는 지금 참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경쟁해야 되고 수능 잘 봐야 되는 거를 최대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와 너만이 아닌 우리라는 의식이 개발되는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막연하고 거대한 사회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만을 유일한 기능으로 삼아온 핵가족의 가정에서는 이 과제의 해결에 성공할 수 없다. 일종의 가족주의죠. 가족주의로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정의 현실 사정이 변해야 된다. 물론 옛날과 같은 대가족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소가족이 되고 만 현대의 각 가정들에게도 길은 있다. 뭘까요? 현대의 주택과 노동 조건 하에서도 새로이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관계에 참여하여 새로운 형태로 협동관계, 특히 이웃관계를 개발할 수가 있다. 어떤 가정이든 이 과제의 콤플렉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른바 청소년 문화의 도전에 대하여 어떤 대책도 강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주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문화는 가정 대신에 하나의 같은 또래를 이루어 새로운 형태의 협동관계를 체험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의 형태가 아주 큰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이들의 시도가 흔히 실패하고 만다고 해서 거기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가정의 좋은 점은 잘 지키고 있대. 그것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퇴행적으로 빠져드는 시 이제 극복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 극복되는 가정, 극복되는 대안교육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의 도시 계획도 가정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참작되어야 되겠다. 이론상으로는 사회적 교류 관계의 증진에 편리한 도시 계획이라는 기본 원칙이 뚜렷이 인식된 지 오래지만 실천적으로는 아직 그릇대로 실현된 예가 드물다. 전체적인 공간 배정에 있어서 중점적인 주택 건설과 여건에 따른 산업시설 및 관공서 시설의 분산을 고려할 때 인간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가정과 노동의 질서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참여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주도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압력 또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분명한 참여의식 역시 청소년 교육과 성인 교육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또 이 모두가 동시에 실행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현대의 가정과 사회가 이루고 있는 연쇄적 생활 조건은 보람없는 악순환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런 변화를 추구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의미 문제, 신문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독일 같은 데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합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면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의식이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은 아예 배제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신뢰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의미 체험과 신문제의 소재로서 되찾을 수 있는 관계와 조건이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이게 의미 체험과 신문제의 소재로 자리로 되찾을 수 있는 관계와 조건이다. 저도 일리가 있고 동의합니다. 거기에서만 의미 체험과 신문제 소재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의가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관점의 문제라서 이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게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걸스카우트 이런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활동한 소녀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도 있죠. 그런 데서 협동하고 사회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거기 참여하고 함으로써 의미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참 내 삶에 의미가 있다. 그런 일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면 좋죠. 근데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성 있는 우리의 체험은 우리 체험이에요. 나의 체험이에요. 우리의 체험은 동시에 그것이 다른 사회생활 영역으로 뻗어나갈 때만 성장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우리지만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만인의 관심사에 대한 만인의 협력이라는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민주화라는 말로도 표시된다. 이 말은 아주 오해되고 있기도 하거니와 어떻든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용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형태의 책임성이 있는 우리 더불어 사는 삶,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발전이다. 이 발전은 가정이라는 쉽사리 다시 한번 이 발전은 가정이라는 쉽사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작은 생활권에서는 물론 가정은 딱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 알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생활권에서는 물론 우리가 되는 거죠. 갈라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거죠. 물론 사회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에서도 괄호 열고 비단 만사가 능률적 기술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일견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이해할 줄도 알게 되어 공동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거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지가 50년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개인화되죠. 이 책이 쓰여질 때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하나의 문명 이기이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또 공동의 우리 경험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카톡방도 있고 뭐 등등 같이 그 온라인 상에서 우리 개념이 성숙해질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로 퇴행되는 거는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나 갖고 온 세계를 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온라인 서핑이라고 하나요? 인터넷 서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굳이 옆에 누가 없어도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들은 50년 후에 이런 세계를 염두에 두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회가 개인화 될 줄 몰랐겠죠. 그냥 모르고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의식은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미 체험과 신문제의 소재를 찾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소재.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갖고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기보다도 거기까지 오기가 힘든 겁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에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에 의미를 체험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더 넓어지고 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거 그 시대의 문제 제기로서 옳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런 방향만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독일이라고 우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들은 이런 문제를 부단하게 수백 년 동안 연구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이해가 가능하고 어떤 그 가능성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기독교 역사도 짧은 데다가 이 사회 변화 이런 것도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서 축적된 것이 좀 없어요. 일단 이러한 제안을 우리가 들은 걸로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8강 끝냅니다.